안녕하세요. 네, IDT입니다. 오늘은 OT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OTT가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어떠하고, 현재 OTT라는 게 어떻게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OTT 산업이 어떻게 될지, 그와 관련해서 이 K 콘텐츠가 또 이렇게 제3의 한류로 등장을 했고 또 성장하고 있는데 K 콘텐츠는 현재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 그 K 뉴딜 산업 인사이트라고 하는 보고서고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핵심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이 OTT라는 게 바로 이 오버 더 탑이라는 말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러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는 거의 대세가 돼가지고 기존의 방송 산업을 지금 위협하고 있죠. OTT 서비스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바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OTT 우리가 대표적으로 집에서 많이 쓰는 이 셋톱박스 이걸 통해 쓰는 거는 IPTV라고 부릅니다. 둘의 차이점은 OTT는 어떤 특정 통신망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애플 TV나 아이튠즈 같은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해외로 확장이 아주 용이합니다. 바로 어떤 통신망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죠. 이에 반면에 IPTV는 이 특정 통신망에서만 제공되고요. 바로 자사의 망을 해외로 설치를 해야만 이게 또 해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바로 대표적인 게 이런 KT에서는 올레 TV, LG는 LG U+, SK는 브로드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자사의 IPTV를 운영을 합니다. OTT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개인이 보고 싶은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한다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라는 거죠. 기존의 IPTV는 특정 통신사에서 또는 자사망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그 시간에 자신들이 시청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원하는 시간에 보는 그런 건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OTT는 바로 원하는 시간에 볼 수가 있고요. 또 OTT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TVOD라는 건 이게 이제 과금하는 건데요.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과금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주로 IPTV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OVD 이거는 이제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고요. 주로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를 띄고요. 그다음에 AVOD 이거는 이제 무료로 이제 콘텐츠를 이용하긴 하는데 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를 봐야 되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 세 개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바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OTT가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 개인 중심의 시청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바로 이러한 변수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기술 환경이 바뀌고 또 개인화 중심의 시청 형태가 되면서 이 코로나에 맞물리면서 지금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대용량 인터넷 회선이 보급됨으로써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대용량 영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된 점, 그리고 이 시청 패턴이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 과거에는 우리가 이 TV를 봤죠. TV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을 송출하는 거고요. 가구는 어떤 그 TV의 회선을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만 보고자 하는 이 시청 욕구, 이게 이제 중요해졌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편리한 과금 체계입니다. 개인화를 위해서요, 복수 계정을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시면 계정을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명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입자가 늘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비스, 이 정액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콘텐츠들이 이 몰아보기 형태로 제공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편당 16편, 뭐 10편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몰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광하게 됐고요. 이렇게 월 정액을 내고 이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개인화 시청에 맞춰진 점, 이와 함께 더불어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요. 기존의 IPTV 같은 경우에는 또는 기존의 계정이 하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개인화라는 게 이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계정을 통해서 또는 하나의 어떤 셋톱박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여러 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게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3, 4개, 5개 정도 계정을 이렇게 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 개인화를 통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가입 비용의 문턱까지는 낮추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OTT는요, 현재 북미에서 이 아시아, 남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TT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또 2021년도에는 15% 성장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2020년 동안에 이 3,700만 명의 가입자를 늘렸어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약 2억 3천만 명이 지금 넷플릭스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아마존 프라임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입자가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넷플릭스의 독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마존 프라임이 이제 추격하는 바로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막강한 콘텐츠를 가지고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1년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이 늘었습니다. 이 디즈니의 콘텐츠가 너무나도 막강한 것이죠. 넷플릭스 경우에는 지금 신규 가입자가요, 이 83%를 북미 외, 그러니까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 지금 신규 가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이전 OTT 시장이요,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투자액도 지금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TT의 주요 기업 현황들은 뭐 이러한데, 글로벌 중심으로 넷플릭스, 뭐 훌루, 아마존,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외에 중국에는 자기네들이 서비스하는 또 이러한 서비스하는 OTT 기업이 또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도 지금 이렇게 계속 많은 OTT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은 자국의 OTT 별도로 존재하고요. 이 하나용
이것 때문에 예, 그 입성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는 OTT는 크게 텐센트 비디오라는 게 있고요, 아이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쿠도쿠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 텐센트가 이게 가장 가입자가 많죠. 사실은 이 가입자가 다 중국인이죠. 예. 중국의 14억 명 중에 1억 2천만 명이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또 그대로 뺏긴 건데 이게 아이치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치는 그래도 한국과 그 한국의 컨텐츠를 K 콘텐츠를 이쪽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좀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면에 이 동남아는요, 굉장히 이제 이 자본 경쟁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동남아는 뭐 훅이라든지 아이플릭스, 뷰라는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선도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입자가 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 넷플릭스가 이 동남아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막강한 경쟁자가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이런 콘텐츠 경쟁을 투자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 훅이라든지 뷰, 아이플럭스는 이 자본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넷플릭스가 가장 공들고 있는 게 한국 시장이죠.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이 넷플릭스는 증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K 콘텐츠 때문이죠. 국내에서 지금 OTT는요, 무려 2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 가입자가요, 지금 한 800만 명 이상이고요. 최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TT는 이렇게 가입자가 계속 국내에 계속 투자가 늘고 이용자도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서비스 OTT를 보면 넷플릭스 단연 1위, 그리고 이 아마존, 디즈니 이제 서비스가 다 지금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K 콘텐츠의 이 경쟁력 때문이죠. 이 K 콘텐츠를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은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 외에 다른 미국의 거대한 OTT 기업들이 한국으로 지금 속속 진출할 계획이고요. 반면에 이 국내 OTT는 문제가 많죠. 너무나 이게 서로 협업하지 않고, 또한 투자 금액도 적고 해서 이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OTT가 한국의 서비스를 앞다투어 이제 시작한 게 바로 이 K 콘텐츠를 확보해야 이 아시아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문제는 각 업종별로 이렇게 이산 집합 되어 있고, 이 OTT별의 이 핵심 콘텐츠가 다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국내 가입자들이 이렇게 넷플릭스 이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들이 이렇게 다 이 업체들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OTT는 결국은 이 K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 K 콘텐츠의 아주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이 드라마 제작비의 조달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많은 투자금을 통해서 이 대형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바로 이것이 바로 K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였고요. 기존 방송에서는요, 제작비의 약 70%가 이 방송사가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이제 PPL이라든지 협찬, 뭐 OST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조달한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편성 제작할 때 방영료, 그다음에 간접 광고 이런 거를 방송사하고 제작사가 조달을 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았고요. 제작비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략 편당 5억에서 6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게 이제 해외 판권을 또 따내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 넷플릭스 같은 이런 회사가 투자를 함으로써 바로 이 제작비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이 드라마 같은 경우 24부작인데요. 이게 430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편당 18억 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돈을 조달했을까요? 바로 넷플릭스가 무려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선판매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드라마가 이런 거대 대형 드라마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 넷플릭스의 이 투자금 유치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OTT가 이제 직접 투자해서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는 드라마도 계속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킹덤, 스위트홈 이런 이제 드라마들인데 넷플릭스 독점작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해야만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넷플릭스가 독점적으로 투자해서 만든 바로 이러한 컨텐츠들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관여하지 않는 투자금을 주고 이 제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창작자들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더 양질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OTT 등장으로 드라마 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의 공급 매체도 아주 다양해졌죠. 드라마 제작 시장의 규모가요. 결국은 6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이제 이 영화 산업은요. 지금 오프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반면에 OTT는 지금 계속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도 영화관 매출이요. 전년 대비 7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무려 지금 1조 9천억이었던 극장 매출이요. 5천억으로 지금 이렇게 73%가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또 온라인 매출도요. 23%나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계에서는 이 홀드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홀드백 이게 이제 뭐냐면 새 영화를 내놓을 때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2, 3주 정도 지나면 그 뒤에 이제 VOD 형태로 유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들이 영화관에서 먼저 개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화 산업이 성장하고 지탱이 될 수 있었고요. 이런 홀드백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영화 산업의 압도적인 매출 비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OTT 산업이 성장을 하고 코로나19와 함께 이 홀드백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 이제 과거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로 이러한 영화들이 OTT로 개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승리호라는 이 영화도 결국은 OTT로 개봉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K 콘텐츠가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로 OTT를 통해서 이제 수출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3차 한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런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시장에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이런 콘텐츠들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이 OTT를 통해서 결국 3차 한류 그리고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한류 드라마들이 전부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통됐다는 점. 결국 아시아 시청자들이 이 넷플릭스의 이 알고리즘 추천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들을 더 많이 시청하게 됐고요. 결국 이 넷플릭스는 가입자 취향에 기반한 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이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K 콘텐츠가 더 많이 시청되도록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 아시아 시장의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넷플릭스도 이 K 콘텐츠가 많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K 콘텐츠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성장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제작 기반이 확대됐다는 점, 그리고 이 제작사의 수익이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는 점,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작자 수익이 많이 남는 거죠. 넷플릭스는 한국 투자 이 콘텐츠 투자액을요 전년 대비 65%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5,500억 원을 늘렸고요. 이렇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아주 고무적이죠. 이 넷플릭스 경우에 이 제작비를요 제작사의 안전마진으로 약 3에서 30% 정도 더 추가해서 투입한다는 점, 바로 이 점이 결국에는 K 콘텐츠의 투자액이 늘고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를 또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이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 30%를 추가해가지고 310억 원에 이렇게 310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넷플릭스의 이제 이 콘텐츠들이 쏠리게 되면서 이제 이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점이죠. 이 글로벌 OTT가 독점을 거의 이제 하게 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콘텐츠들을 독점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제작의 하청화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졌고요. 또는 어떤 수출을 통해서 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넷플릭스가 초기에 투자금을 많이 넣어서 거대한 이런 대형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한다면 이 드라마가 또 내용도 좋고 굉장한 인기를 끌 겁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받는 그 투자금 외에 그 이외에는 수출을 통해서 얻는 추가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OTT들이 바로 이러한 이용률에 기반해서요, 이 추가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요, 이 단발 형태로 이렇게 구매하는 형태들이 현재 글로벌 OTT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별 콘텐츠 이용률에 따라 가지고 제작사의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하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 흥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는 문제점,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가장 큰 현재 이 OTT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도요, 이러한 넷플릭스의 이 콘텐츠들, 특히 스위트홈이라는 바로 이러한 콘텐츠들이 또 시청률을 3위까지 기록을 했다는 점은 K 콘텐츠가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외 수출이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러한 점은 아주 고무적이지만, 인기를 끌어도 거기에 대한 추가 수익은 전부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80년도에 이 홍콩의 영화 산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많은 홍콩의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홍콩 영화 다 몰락했습니다. 그게 바로 홍콩 반환 기점으로 외국의 투자 자본들이 전부 투자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할리우드요, K 콘텐츠도 이렇게 투자금이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든다면 바로 이 홍콩의 영화 산업처럼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TT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알고요. 이 K 콘텐츠의 이거를 모두 그 잠재적인 수출로 상품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요. 결국 지금 현재 이 OTT를 통해서 이 내수와 수출의 경계가 이제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해외 접근성이 아주 크게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이런 잠재적 수출 상품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재정의해야 된다는 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이런 글로벌 OTT 구조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서 국내 OTT 산업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 수출의 성과를 갖다가 해외 글로벌 OTT들이 가져가지 않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바로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이게 바로 과제가 되는 거고요. 이걸 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이 글로벌 자본에 종속된 하청기지, 제작의 하청기지, 그리고 홍콩 영화 산업처럼 바로 그러한 전례를 우리는 그대로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 수익이 발생할 때 이익을 공유하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국내 OTT가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국내는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고 있고 경쟁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내 OTT 이러한 서비스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